금요일은 어려운 이름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시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발음을 포기했어요. 칼 머시기 경제연구소. 아니. 뭐, 사드나 핵 문제도 잘하시는 분이 왜 폴라니를 기억을 못하세요? 아, 이게 입이 안 붙어요, 발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을이 3개나 나와요. 칼, 폴, 라. 자, 제가 어제 그저께 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예. 이것을 노린 게 아니었나. 이것을 노리고 있다. 예. 특검이, 금융위하고 공정이 네. 갑자기 압수수색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 하나가, 중간금융지주회사라고 하는, 네. 삼성이 오랫동안 도입을 원했으나 안 됐던 요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정황이 거기서 나오지 않겠는가.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건 순환 출자, 지주회사, 금산분리,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얘기 막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소장님이 해결할 문제다. 쉽게 풀어서. 그러니까 금융위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거는 제가 보기 크게 봐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순실, 정유라 씨, 이런 분들, 또 누가 있습니까? 차은택 씨 이런 분들이 직접 국정에 개입할 때 금융이나 공정위가 개입한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개입을 했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유라 씨가 독일에 갈 때 여러 가지 금융적으로 도와줬잖아요. KB 하나은행이. 근데 그걸 도와준 사람이 갑자기 본부장으로 승진해요. 대출 특혜 이런 거. 그러면 그거는 금융이나 이런 데서 개입을 해서 올려준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TV 광고에도 막 개입하잖아요. 이 차은택 씨가 개입한 거. 이것도 이제 금융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걸 조사하는 게 한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삼성이죠, 삼성. 삼성인데 삼성은 자, 삼성이 왜 순환출자나 금산분리나 지주회사나 등등등 걸려가지고 이게 중간 금융지주라는 이상한 제도로 문제를 풀고 만세를 부르고 싶어 하는지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 금산분리부터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승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계속 얘기하시면 아빠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호진 총수 맨날 하는 얘기로 세금 몇십억 내고 몇십조를 먹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삼성 전체에서 가진 지분은 일가 가진 지분은 2%인데 나머지를 다 지배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거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주회사에다 집어넣으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지주회사부터 설명해 주시죠. 지주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식들을 다 가지고 그 밑에 서로 순환출자한 거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거죠. 순환출자도 설명해 주셔야지 그러면. 한 번에 이해를 시켜주세요. 2%를 가지고 다 지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에버랜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삼성물산까지 가 있죠. 중간에 전환사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진도가 많이 나가지고. 에버랜드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제일모직이 이전에 에버랜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걸려있는 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개입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거기는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일단 그게 이제 지주회사가 된 겁니다. 일반 지주회사가 되고.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도 이 가족 족벌을 이제 재벌이라고 부르는데 가족들끼리 조금 지분도 한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그룹을 지배하니까 이게 자본주의에 안 맞는 거란 말이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주주가 그러니까 주식 많은 사람이 지배해야 되는데 2%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배하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낸 재벌들이 만들어낸 이제 방법이 A가 B를 지배하고 B가 C를 지배하고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순환해서 금융사가 들어가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의 이 자본시장이라든가. 잠깐만요. 순환출자부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A가 B를 지배하고 B가 C를 지배하고 C가 D를 지배하고 D가 다시 A를 지배하는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한 군데 쏙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나머지를 다 지배하는 이게 순환출자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제가 적벽대전에 연한계 비슷하게 묶어 놓으면 안정적이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불이 오면은 한꺼번에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한 고리가 생기고 그럼 이 약한 고리만 누가 장악을 하게 되면은 위험해지니까 자꾸 자사주를 매입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복잡해지니까
이걸 제가 참여정부에 있을 때 이제 지주회사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때 이거 말이 안 되니까 해결하자. 예, 주식을 가진 회사를 하나 만들고 예. 그 밑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그렇죠. 계열사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투명하게 만들자.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하자. 네, 이거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금산분리 원칙이에요. 예. 금융하고 산업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원래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성이 높을 것 같은 데를 먼저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자기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게 산업하고 묶여 있으면 그러니까 재벌 총수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럼 어디서부터 빌려주게 되냐면 약한 데부터 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재벌이 은행을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 공장 돈을 돈 필요하네? 그러면은 그 삼성생명 같은 고객 돈을 갖다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생명에 돈 빌려주는 거는 분리돼 있어도 빌려줄 거예요. 우리 항이니까. 그러나 삼성의 여러 가지 뭐 망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재용 씨가 했던 무슨 이런 인터넷 회사들 이런 것들. 근데 거기다 돈을 이제 집어넣게 그러니까요. 되니까 굉장히 금융의 그 기능이 상실이 되니까 이걸 분리시키는 게 금산분리 그러니까 원칙입니다. 예금주 돈을 마음대로 빼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데 써버리면 안 되니까. 특히 자기네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해 쓰는 걸 갖다 막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금산분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게 이제 금산분리의 원칙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지주회사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재벌들이 전부 금융도 갖고 있고 비금융도 갖고 있죠.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삼성생명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 군데 집어넣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분리하라고 해버렸거든요. 금산분리 원칙이 어긋나니까.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근데 분명히 지주회사 밑에 넣는 게 좋은 점은 있어. 이게 김상주 교수 같은 사람이 찬성을 해요. 일단 깨끗해진다는 거죠. 투명해진다라는 건데. 어차피 잘 해결 안 될 거면.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전성인 교수가 제 친구고 김상주 교수가 제 후배인데 이 삼성이 반대하는. 후배세요? 세학고 후배죠. 근데 이 둘이 삼성에 반대하는데 요 중간 금융에 관해서는 완전히 갈려요. 전성인 교수는 안 된다. 김상주 교수는 된다는데 된다는 논리는 투명하게 집어넣어놓고 보자라는 거고 안 된다는 건 이건 어차피 삼성이 다 승계를 하기 위한 건데 그런 것들을 만들면 금산분리 원칙도 어긋날 뿐더러 이 재벌의 승계를 도와주는 거다. 한 발 더 나가면 원래 지주회사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 바로 논쟁의 와중에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동시에 가질 방법이 없잖아요. 지주회사 체제가 되더라도. 근데 삼성생명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삼성생명이 삼성 전체 지배권에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삼성생명이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삼성생명은 금산분리로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돈 다 내고 아빠가 아들한테 줄 때 돈 다 냈으면 돼요, 세금.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거고, 지금 어디까지가 있냐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이게 일반 지주회사를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삼성생명을 그 밑에 넣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저번에 한번 방송해드린 그 얘기예요. 삼성전자를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분리한 다음에, 이 지주회사를 삼성물산하고 통합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사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금융이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삼성생명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삼성물산 밑으로. 그게 중간금융지수회사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제안했을 때 우리 한번 했잖아요. 삼성전자를 둘로 쪼갠다. 하나는 홀딩 컴퍼니라는 거, 하나는 오퍼레이팅, 이게 이제 하나는 사업회사라는 거고, 하나는 지주회사라는 건데. 지주회사는 원래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뭘 생산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배하기 위해서 맨 위에 홀딩 컴퍼니를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여러 회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떼어내는 거죠. 떼어내서 지금 일반 지주회사로 만들어놓은 통합 삼성물산 거기 합병을 시켜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는 빠져나오고 그 일반 지주회사 밑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제 삼성전자는 해결됐습니다. 이번엔 삼성생명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생명이 그 일반 지주회사에 들어갈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금융사니까. 금산분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제도인데 이게 단순히 삼성은 아니고 모든 재벌이 다 금융회사 갖고 있죠. 현대캐피탈, SK증권. 그러니까 이 모든 재벌들의 소원인데 그걸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어떤 단계냐면 그 엘리엇이 제안한 삼성전자를 둘로 쪼개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홀딩 컴퍼니를 삼성물산에 합병하는 단계인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쪽에 그게 진행되려면 이 중간금융지주회사 법이 바뀌어야 관한 법이 바뀌어야 그걸 진행해서 통합시키고 삼성생명을 그 밑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설명을 들었는데 더 못 알아듣게 됐어요. 아니 사드 뭐 핵 문제 이런 거 이해하시는 분이 왜 이걸 이해 못할까? 본인이 총수인데. 자, 이게 중간금융지주회사가 수건 사업이죠. 수건 사업. 예, 수건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일반 법에 예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예, 금융사를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간단히 요약하면 원래 뭐 물건 만드는 데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예금이냐 이런 거 받아서 금융사업 하는 거하고 완전히 분리를 시켜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시켜야 되죠. 그렇죠. 네. 고객 돈을 가지고 같은 재벌 안에 있으면 고객 돈을 마음대로 뺐을 거 아닙니까? 자기 돈이 아닌데 그래서 분리하는 게 맞는데 삼성은 삼성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돼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전체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되는데 삼성 전체를 지배하는 게 핵심인데 그 지배 권한이 약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삼성생명을 어떻게든 끌고 안고 가야 돼요. 그 안에. 근데 분리하라고 했으니까 끌고 갈 방법이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일단 삼성전자를 갖고 오기 위해서 지주회사까지는 갔는데 네. 삼성전자의 홀딩 컴퍼니를 갖다 인수하더라도 네. 삼성생명을 인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완성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금융회사, 은행 같은 혹은 뭐 보험회사 같은 이런 데를 이 재벌이 그 지주회사 밑에 두게 해주는 예외적인 거를 허용하는 게 이 법이에요. 네. 이 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들이 알면 되고 핵심은 어쨌든 은행을 그 밑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예, 삼성생명을 넣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18대 국회에서도 19대 국회에서도 이거 오랫동안 하고 싶었죠. 근데 네. 아니 그런 예외를 어떻게 둘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안 됐어요. 계속. 이제 완성 단계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금산분리 원칙을 이제 위배한다는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다 지배를 해야 되냐 1인 총수가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한테 좋은 거잖아요. 이건 그냥 그렇죠. 말하자면. 재벌 총수가 이재용 좋고. 부회장한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들 뭐 삼성 SDI나 이런 것들이 서로 계열을 이루면 기술적 시너지 이런 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은행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빌릴 수 있는데 그 안에 그걸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빌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막 갖다 쓰고 싶은 그러니까 거죠. 문제는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시에는 그 삼성그룹 내의 가장 경쟁력 없는 부분을 구제하는 데 쓰일 수가 있잖아요. 국민 경제 전체에서 보면 이건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야, 스티브 잡스 보고 오라 그래서 경영 기자한테 삼성 맡으라 그러면 이거 맡을까? 이 복잡 다단하고 막 지저분하게 많이 엮여 있는데. 그래서 이 복잡한 거를 해결해 주려면은 중간금융지주 회사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18대 국회에서 실패하고 19대 실패에서 실패하고 너무 예외니까 너무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삼성을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드러내놓고 그래서 실패했단 말이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걸 말 사주고 해결하려고 한 정황이 있을까 없을까를 지금 급수한 거예요. 따지려고 공정이. 그러니까 모든 뭐 재벌이든 기업은 자기 필요한 거를 로비를 하잖아요. 네. 로비를 하면 가장 강력한 데를 찾아내야 되는데 보니까 최순실 씨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사주고 네. 삼성물산하고 이 제일모직 합병까지는 간 거잖아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중간지주회사법이 되면 삼성생명을 지주회사 밑으로 그럼 완성되는 겁니다. 예, 네.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 찰나 이게 터져버린 거죠. 마지막 단계가 추진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거기를 이제 그 관장하는 게 공정이고 공정거래법이 이제 이 공정거래법상에 지주회사 밑에 금융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정거래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 따로 있고 사업지주회사 따로 있는 건데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위를 압수수색해서 삼성이 이렇게 해서 경영권 승계의 마지막 도장 이게 마지막 도장이에요. 마지막 도장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하기 위해서 혹시 청와대가 개입하거나 또는 뭐 공정위가 그 관련해서 의논하거나 종범실록에 그게 나오나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그러면 정유라 씨 400 몇십억 많이 사주고 한 게 이거하고 직접 연관이 있느냐를 증명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여하튼
이 최순실 씨를 축으로 해서 삼성이 자기 승계를 하는 걸 갖다가 모조리 최순실 씨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황은 뭐 거의 확실한. 그렇죠. 그 중에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지난번까지 구속영장에 들어간 사안만으로 한 번 기각됐기 때문에 새로운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새로운 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분명한 새로운 정황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공정위가 대통령 임기 내에 중간 금융지수회사 도입을 하려고 했다. 네. 거의 확실하다. 그런 정황과 문서와 뭐 청와대에 주고받는 메시지와 또는 종범실록 몇 장 몇 절에 이게 등장한다. 이러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요건이. 네, 그거는 뭐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다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정황상으로는 네. 이번 기회에 박근혜 임기 동안에 최순실을 통해서 삼성의 수건을 달성하려고 했다. 이런 네. 거는 뭐 느껴지죠. 그런 시도를 확인하려고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이게 제가 500원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네? 500원 걸렸거든요. 앞으로 영장 재청구할 때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확인하려고 했고 그게 확인된 정황이 있다가 영장에 나올 것이다. 이게 저의 이제 500원짜리 예언이거든요. 500원 버실 것 같으네. 그래서 영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별 문제로. 그렇죠. 근데 이것까지 들어갔는데도 영장에 안 넣으면은 이제 화내야 되죠. 크게. 근데 이게 정말로 이게 되면 삼성은 원하는 걸 다 이룬 거예요. 네. 마지막 단계에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 몇 년 동안 아버지 때부터 네. 20 몇 년 동안 아들아 이 재산을 너한테 어떻게 물려주지 세금을 안 내고 20 몇 년간 각고의 연구 끝에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게 이제 되는 겁니다. 네, 말로. 굉장히 낭비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지배구조를 관리하려면 바로 그 전략구조본부라든가 지금 미래경영실인가 뭔가 이런 거기에 뭐 변호사가 100명씩 들어가서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맨날 법 바꾸려고 하고 로비하니까. 우리 모르는 사이 이게 엄청 오랫동안 노력했어요. 네, 이게 삼성의 자원이 굉장히 낭비되는 겁니다. 이런 1인 지배구조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낭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아빠가 세금 냈으면 다 해결됐거든요. 아니, 좀 예면 되죠. 금융은 금융대로 살으라 그러고 본인이 잘하는 거를 하면 되는데. 아빠가 세금 안 내서 다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다 그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말 사주고 우리나라는 지금 말천국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 상징 동물은 말입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북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럼 삼성생명까지 치면 북한의 2배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한 사람이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3대 세습으로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아니, 저는 그렇죠. 3대 세습 좋다 이거예요. 3대 세습하는 나라, 스웨덴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거기는 세금 발렌베리. 네. 세금 다 내잖아요. 네. 세금 냈으면 된다니까. 돈도 많은 양반들이 세금을 그 몇 조를 안 내려고. 몇 조 갖고 안 된다니까. 그 세금 다 냈으면은 삼성은 튼튼해졌겠죠. 근데, 지배를 못하죠. 이건희 일가가 몰락하는 거죠. 이건희 회장 일가가 세금을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 일가는 힘들었지만 한국 경제는 튼튼해졌을 거예요. 삼성도 튼튼해졌을 겁니다. 세금을 제대로 냈으면 계열이 이렇게 많지가 못해요. 이게 쪼개졌겠죠. 중간에 이제 몇 개를 갖고 있겠죠. 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에 말이 너무 많이 수입돼가지고 말이 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희가 요새 말 관련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네요. 말을 너무 많이 수입해가지고요. K스포츠 센터가 지방마다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 많이 수입됐어요. 근데 이제 말 타는 사람이 그만큼 많지 않잖아요. 예, 재벌들이 나타나는. 그 말이 놀고 있어요. 말 천국이에요. 그거 취재하면 굉장히 재밌는 거 나올 겁니다. 네. 말을 너무 많이 수입해가지고 탈 사람보다 말이 너무 많으니까요. 말이 놀고 말 천국 됐다니까요. 말들아 우리나라로 와라. 세금 냈으면 됐는데 이거 어쨌든 제가 보기엔 마지막에 이것까지 말 사주고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네, 이런 것까지 다 시야에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중간금융지주회사 이 도입이라고 하는 게. 네. 이 회사에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
SK, 한화까지 다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성만큼 절실한 데는 없다고요. 그렇죠. 보니까. 딴 데는 삼성이 되면 이제 따라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도 좋고 안 돼도 우리는 괜찮아. 버틸 수 있었는데 삼성은 이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 전체를 지배하는데 힘이 약해요. 삼성전자를. 네, 못 지배, 지배 못하죠. 지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다 못 물려준 게 되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 물려주려고 마지막에 말이 등장할 줄이야, 정말. 아, 재밌는 코미디예요, 이게 사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사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데 이 재벌들이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데 신경 쓸 때가 아니거든요. 예.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말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별명이 말법이에요. 중간 말법으로 하죠. 그냥 중간 말법. 자, 지금까지 어려운 이름 경제연구소 소장님,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왜 버스나 택시만 자꾸 듣자고 합니까? 저는 수원대학 앞 PC방 사장입니다. 저희 손님들은 뉴스공장을 강제로 듣고 있습니다. 사장인 제가 전체 스피커로 매일 틀고 있습니다. 훌륭한 PC 사장님. 네. 게임할 때 이어폰을 끼고 하잖아요. 보통은 PC방에서 이어폰을 뺐어요. 자, 훌륭하신 사장님이시고요. 아, 앞으로 PC방 사장님도 여기에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말산업이 말이 그렇게 정적으로 늘어났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문자에 박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승마장이 18군데였어요, 전국에. 지금 80군데입니다. 그리고 하도 승마장을 늘리고 말산업을 육성한다. 말산업 특구가 있던 거 아십니까? 이런 것도 막 만들고 해야죠. 말이 하도 많아서 지금 적자예요, 다들. 말의 사람이 말이 놀고 있다고. 말 천국이 됐어요. 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초등학생들 승마교육 신청받아가지고 1인당 9만 원 내고 나머지 21만 원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천국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최순실 씨가 말 수입업자를 데리고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만나게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일이다.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저의 의심이 강력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촛불 집회 나올 거냐고 묻는 분들이 많네요. 네, 갑니다. 어디 있을 거냐? 그건 저도 몰라요. 저는 주로 갔다가 고기를 먹으러 가기 때문에 고깃집을 뒤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KBS는 못 나가는 막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KBS 아직도 못 나가나요? 예, 아직도 뭐 따로 연락이 없네요. 아니 근데 제가 KBS 보다 보니까 홍석천 씨는 네. 안희성 도지사 그렇죠.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는데 그분은 계속 나오던데요? 근데 그리고 더군다나 네. 황교익 선생님은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분은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하는데도 나오시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본인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KBS에서? 홍석천 씨의 그 말에 네. 저도 가슴이 짠한 부분이 있었는데, 안희정 씨를 지지한다는 말은 한 적은 없고, 네. 그냥 그 행사에 참석해서 성소수자들을 열심히 챙겨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안희정 씨한테 표를 줄 생각이 있다 없다라고 내가 이제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건 아마 조심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죠.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네. 그리고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KBS니까 확 질러 말하지를 못한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에 저는 여러 가지 함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홍석천 씨도 그냥 지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KBS가 너 그걸 말하면 너 출연 못해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간접적인 표현을 충분히 했는데 어쨌든 제 말의 핵심은 뭐냐면 홍석천 씨는 그렇게 말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출연도 하는데
황교안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황교안 선생님은 말도 안 했는데 못 나가잖아요. 이거는 딴 이유가 아니에요. 그 핑계를 대가지고 제가 보기엔 황교안 맛 갔다 이제. 인기 없다 잘라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뭐 홍석천 씨나 뭐 저나 뭐 이런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을 하는 특히 연예인들 이분들의 전체의 문제예요. 그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왜 정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 그냥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그냥 방송인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자유롭게 자기의 정치적인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누구를 지지한다는 거 그런 걸 말을 못하게 이런 게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 없습니다. 없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KBS는 그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헌법의 기본권을 갖다가 제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그거 항의하느라고 안 나간다. 토론에 안 나간다는 건데 이 헌법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정치인들은 그냥 입 닥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 하는 거죠. 누구를 지지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표와 라이벌 혹은 뭐 정치적으로 앞으로 이제 경쟁 상대가 될 분들이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며 편을 들어주면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공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누구를 지지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안철수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면 저는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올라갈 것 같은데 거꾸로 안 나가는 걸 공격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난 이 누가 중요하죠? 누가 국민의 권리가 중요한가요?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게 대선이 중요한가? 뭐가 중요합니까? 대선 후보는 대선이 중요하죠. 아니죠. 아니 근데 제 말은 그게 본인들의 레이스에 유리할 것 같은데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그렇게 무심한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본인은 KBS에 나가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하간 홍석천 씨는 나가는데 황교안 씨는 못 나간다 이거. 교환이래. 또 황교안이라. 제가 하지 마세요. 황교안 전 총리 나오셨습니다. 음식 얘기하러. 예. 음식 이야기해요. 자, 그렇지 거꾸로 황교익 정 총리라고도 해요 제가 가끔 방송하다가. 자, 오늘은 재밌는 주제네요. 예. 치킨. 예. 네. 치킨이 치킨을 많이 먹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치킨이 보수니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각 지역에 살면서 가장 많이 주어지는 것을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먹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오래전부터 쌀을 재배해 왔기 때문에 밥이 맛있는 거고요. 서양에서는 밀을 많이 재배해 왔기 때문에 빵이 맛있는 거죠. 그걸 많이 주어진 것을 맛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 사회가 안정이 돼요. 그렇겠군요. 만약에 귀한 것을 맛있다라고 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귀한 것을 서로 먹기 위해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지고 거의 본능적으로 많이 주어진 것을 맛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진화 심리학적으로 설득력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걸 약간 신격화하고 종교화하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우리 땅에 흔한 게 맛있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뭐 이런 건데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넘어서 이제 황교익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오바.
오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각 민족마다 그 주식이나 많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어떤 뭐 신화적 요소를 갖다 가미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뭐 쌀에다가 강력한 무엇을 이렇게 붙이는 그런 민속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도 그런 것을 해요. 그 치킨을 두고 그렇게 하죠. 치킨을 우리는 치느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숭상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으로 숭상하기도. 자, 그럼 우리 지금 먹고 있는 치킨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닭을 많이 키우기 시작하는 게 1970년대고요. 닭을 예전에는 닭을 기름에 튀겨 먹고 하기는 힘들었죠. 기름이 귀하니까. 그래서 그냥 삶아 먹고 이 정도였는데. 백숙 정도로 먹었는데. 그렇죠. 이 튀기기 시작하는 것은 1970년에 그 기름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동방 뭐 이런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동방유랑 뭐 이런 거기에서부터 이제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치킨을 먹고 있는 게 사실 이거 옥수수를 먹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돼요. 옥수수에서 나오는 식용유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나 콩 이런 것으로 기름을 짜고요. 그래서 70년대 동방유랑의 해표.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식용유가 대중화되면서 이게 튀긴 치킨이. 그렇죠. 이제 그 기름만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 기름 짜고 난 나머지 곡물 찌꺼기는 사료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닭은 그 사료를 먹고 그 곡물로 짠 기름에 튀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닭은 옥수수와 콩, 수입되는 옥수수와 콩을 먹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양념치킨 이런 거 좋아하죠. 그 물엿도 많이 넣잖아요. 그 물엿도 수입 옥수수 가지고 수입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킨 이거는 그 미국에서 수입돼서 들어오는 곡물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료도 그리고 거기 튀겨 먹는 기름도 다 거기서 나온 것이다. 네. 그런데 그 전국에 이 치킨집이 한 3만 6천, 7천 그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짜장면집보다 더 많아요. 이 정도 숫자면. 네. 중국집보다 더 많아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 민족이 원래 치킨을 좋아해. 그래서 뭐 치킨공화국, 치맥공화국, 한국인이 이 치맥을 즐겨 먹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야까지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 치킨 이 문화라는 말까지 붙이죠. 외국에 널리 알리고 이것을 한류의 하나로 이렇게. 거기까지 갔어요? 네, 혹시 정부에서? 그래서 열심히,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모여가지고 이거 치맥들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공짜로 먹이고, 이러죠.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워낙 경쟁이 심하고, 거의 블루오션에서 이제 레드오션까지 갔으니까 돌파구를 찾은 것이 이걸 우리의 전통 문화고, 그리고 이제 한류로 포장해서 진출하고, 이게 산업적인 거와 연결된 거군요. 한식 세계화 과정에서 이 치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게 한식이다. 그래서 외국에 알려야 된다. 그럼 뭐 이게 왜 한식이냐. 그게 발려지는 양념이 그 한국적인 것 아니냐. 닭튀김은 미국에서 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한국 음식이다. 뭐 이런 억지. 한류 진출에 이 치킨이 들어갔어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주어진 것을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까지는 괜찮아요. 뭐 치킨 맛있어요. 뭐 이까지.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치킨을 이렇게 올리는 것 이거는 좀 뭔가가 좀 딱 황 선생님이 싫어하는. 그래 맛있어 좋아 많이 먹어. 그럼 그전 역사를 쭉 읽고 이게 우리 전통 문화는 아니야. 이게 70년대부터 시작된 거야. 그런데 과연 이런 치킨이 여기까지 갔는데 맛있는 건가? 특히 우리나라 치킨이 맛있는 건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왜 치킨이 우리는 그 크게 3만 6천 곳이나 되는 이 치킨집이 다닥다닥 한 집 건너서 이렇게 있게 됐는가? 우리나라 닭이 맛이 없어요. 일단 닭이 아까 뭐 사료를 먹고 키우는 거 전 세계의 닭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것도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종자회사에서 품종에 따라 그렇죠. 육계라는 품종을 그냥 다 보급을 하는 겁니다. 사료도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사료에 같은 전 세계 닭들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맛이 없죠? 키우는 일수가 짧아요.
빨리 잡아먹어요, 네, 우리가? 보통 한 30일 정도. 그렇게 빨리 잡아먹어요? 예, 닭공장에서? 그렇죠. 30일 정도면 우리가 잡습니다. 닭에 대한 약간의 무관함이. 그래서 닭이 작구나. 네. 그 외국에서는 적어도 45일 정도까지는 키워요. 닭이 작으면 그 닭이 가지고 있는 육향이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굽거나 이렇게 요리하기는 밀식 사육을 하죠. 좁은 공간에 A4 용지 하나 정도의 이 넓이에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차 있어요. 과식하게 만든 다음에 빨리 키우는 거구나. 그렇죠. 밀식한 상태에서는 그 전염병이 돌 수가 있어요. 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죽어요, 이놈들이. 네. 죽기 전에 빨리 꺼내서 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가득 찼지만 죽긴 직전. 그렇죠. 이 상태에서 빨리 빼내고 이게 아직 그 맛이 들기 이전에 어린 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튀김옷 입혀가지고 그냥 튀기는 거죠. 튀김의 맛으로 먹는 거죠. 그 안에 닭의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또 뭐 양념들을 막 발라요. 뭐 달고 맵고 뭐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 치킨이거든요. 닭이 맛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보충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튀김, 치킨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그걸 밀어붙이는 결과인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치킨이 맛있는, 우리가 이것을 좋아해. 원래 너무 좋아해서 오랫동안 발달해 온 게 아니고 식용유 나오고 네. 그리고 닭을 그런 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닭 자체가 맛이 없고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 키우다가 그중에 프랜차이즈 업체가 크게 몇 군데가 터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한계에 도달하니까 이걸 한류로 포장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작게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닭을 살 때 보면 마리당 사요. 네. 한 마리, 두 마리 이러죠. 그 작으나 크나 한 마리예요. 그렇죠. 네. 그람으로 안 사지 닭참. 그 다른 고기들은 다 그람으로 사면서 이거 닭만 마리로 아, 이거 맞네요. 불합리합니다. 닭도 이렇게 그람으로 바꾸면 그 조금 맛있는 그 제대로 키운 닭의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닭만 그러니까 마리로 하는 게 많네요. 육류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치킨을 많이 먹게 됐는가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이 검토들이 있어야 되는 치킨을 먹이고 거죠. 싶은 산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그걸 아하. 우리가 꼭 이런 치킨을 먹어야 돼 하고 지금 많이 주어지는 음식에 대해서 뭔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다른 음식 돼지고기가 맛있지 소고기가 맛있지 하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사회여야만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이 치킨밖에 없어. 우리 주머니 사정에 이것만 만족하면 됐지. 한국인은 이게 맛있다라고 다들 생각해. 이 치킨을 좋아하지 않으면 한국인도 아니야. 외국 사람들도 좋아해.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치킨을 갖다가 열심히 먹고 한류 열풍을 일으켜야 돼.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극히 보수적인 정치의 의식과 이렇게 같은 맥락의 것이다라는 거죠.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보수정당과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렇게 접근하는 게 일리 있다 싶은 게 그 업계가 한계에 이르면 당연히 돌파구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돌파구를 찾게 돼 있고 정치권하고 연결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문화로 포장해서 뒤에 있는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나 산업적 욕구를 감추고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단계에 왔다는 거죠. 거의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정치라는 것은 일상이거든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잠시 들여다보면 그 실상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음식 싸게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이런 문제를 그냥 치는 힘, 한국인은 치맥을 좋아해 하는 한류 열풍 좋은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 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진보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뒤에 돈에 대한 욕망은 없는 것이 치킨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더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더 맛있는 치킨을 먹기 위해서 닭을 그럼 충분히 키워라. 그렇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네. 우리 마리당 팔지 말자. 네. 구람당으로 팔자. 팔자. 나는 더 맛있는 걸 먹을 권리가 있으니까. 튀김 옷 좀 줄이자. 네. 이게 닭고기인지 튀김인지 튀김 옷으로 먹는 게 너무 많아. 치킨이 보수다라는 게 그런 의미군요. 그냥
고스란히 그런 프로파간다에 넘어가서 거기에 야 이것은 한류야 그러면서 우린 밀어줘야 돼 하는 그렇습니다. 게 실제로는 이 산업적 욕망을 뒤에 숨긴 애들 업자들에게 놀아나는 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다시 들여다봐라. 닭 유행한 게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어느 치킨집 좋아하세요, 근데? 그러면 니은 치킨도 있고 많은데. 뭐 그냥 뭐 저는 제 돈으로 이렇게 사 먹는 일은 없고요. 그냥 가서 치킨 시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먹죠. 아 직접 치킨을 주문해서 먹지는 않는 정도로 치킨을 선호하지 싫어요. 않으십니까? 싫어요. 아, 이게 개인적 선호가 많이 들어가네, 이것도. 플러스 개인적 선호. 아니, 저도 이 치킨 체인점이 대형화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버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유일한 불만은 뭐냐면, 저는 뭐 치킨을 가끔 시켜 먹긴 하는데, 유일한 불만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닭이 너무 작아요. 그래요. 예. 너무 빈약하고, 마리당으로 파니까 그래요. 포장만 과해졌고 양념만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었지. 맞아요. 닭이 너무 작아요. 왜 작은지 몰랐거든요. 그 광고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아이돌이나 뭐 이런 예쁜 여배우들이 다 광고하잖아요. 그 치킨에 그 무슨 그런 광고 과다한 광고비까지 마케팅 비용까지 붙여야 되는지.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명태. 네. 명태한 분들이 당장 할 일이 없을 때 치킨 쪽으로 많이 몰려갔어요. 그때. 그렇죠. 그렇게 해가 연간 한 뭐 6, 7천 개 정도 새롭게 업소가 생기고요. 또 다시 그만큼의 숫자가 문을 닫고 하는 거죠. 그 치킨 붐이라는 것 안에 우리의 그 일반의 서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 산업 논리가 생기고 숨어 있는 있다. 것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금요일인데 어떻게 주말에는 광화문 나가야죠. KBS 규탄하러 모르지? 본인은? 나갈 겁니다. 어디로 나가십니까? 저도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갈 겁니다. 그래요? 네. 대충 언저리를 말씀해 주신. 나는 이 언저리에서 네. 발견할 수 있다. 저는 하여간 한복판에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주변에 고깃집 근처. 네,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주말은 보시면 작게 얘기해 주세요. 안녕. 네. 자,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김원준이었습니다. 안녕. 형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호준 총수 맨날 하는 얘기로 세금 몇십억 내고 네. 몇십조를 먹었다. 이런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러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삼성 전체에서 가진 지분은 일가 가진 지분이 2%인데 네. 나머지를 다 지배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거죠. 뭐 그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지주회사에다 집어넣으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네. 지주회사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지주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식들을 다 가지고 네. 그 밑에 서로 순환 출자한 거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거죠. 순환주체도 설명해 주셔야지 그러면. 한 번에 이해를 시켜주세요. 2%를 가지고 다 지배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에버랜드였어요. 근데 네. 지금은 이게 삼성물산까지 가 있죠. 중간에 뭐 전환사채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진도가 많이 나가지고. 예. 에버랜드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제일모직이 이전에 에버랜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걸려 있는 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개입했느냐라는 예. 문제거든요. 거기는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일단 그게 이제 지주회사가 된 겁니다. 네. 일반 지주회사가 되고 그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도 이 가족 족벌을 이제 재벌이라고 부르는데 가족들끼리 조금 지분도 한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그룹을 지배하니까 이게 자본주의에 안 맞는 거란 말이죠. 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주주가 그러니까 주식 많은 사람이 지배해야 되는데 2%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배하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낸 재벌들이 만들어낸 이제 방법이 A가 B를 지배하고 예. B가 C를 지배하고 자기 예.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순환해서 이제 금융사가 들어가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의 이 자본시장이라든가. 잠깐만요. 순환 출자부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A가 B를 지배하고 B가 C를 지배하고 C가 D를 지배하고 D가 다시 A를 지배하는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한 군데에 쏙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나머지를 다 지배하는 네. 이게 순환 출자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하니까. 왜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제가 뭐 적벽대전에 연한계 비슷하게 예. 묶어놓으면 안정적이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불이 오면은 한꺼번에 다 터버리잖아요. 네, 그런 그래서? 식으로 약한 고리가 생기고 그럼 이 약한 고리만 누가 장악을 하게 되면은 위험해지니까 자꾸 자사주를 매입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네. 복잡해지니까 이걸 제가 참여정부에 있을 때 이제 지주회사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때 이거 말이 안 지주회사- 되니까 해결하자. 예. 금요일은 어려운 이름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시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발음을 포기했어요. 칼 머시기 경제연구소. 아니 뭐 사드나 핵 문제도 잘하시는 분이 왜 폴라니를 기억을 못하세요? 아, 이게 입이 안 붙어요, 발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을이 3개나 나와요. 칼, 폴, 라. 자, 제가 어제 그저께 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예. 이것을 노린 게 아니었나. 이것을 노리고 있다. 예. 특검이 금융위하고 공정이 네. 갑자기 압수수색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 하나가 중간금융지주회사라고 하는 네. 삼성이 오랫동안 도입을 원했으나 안 됐던 요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정황이 거기서 나오지 않겠는가.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건 순환 출자, 지주회사, 금산분리,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얘기 막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소장님이 해결할 문제다. 쉽게 풀어서. 그러니까 금융위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거는 제가 보기 네. 크게 봐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순실, 정유라 씨 이런 분들 네. 또 누가 있습니까? 차은택 씨 이런 분들이 직접 국정에 개입할 때 금융이나 공정위가 개입한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개입을 했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유라 씨가 독일에 갈 때 여러 가지 도와준 금융적으로 네. 도와줬잖아요. 예. KB 하나은행이. 네네. 근데 그걸 도와준 사람이 갑자기 본부장으로 승진해요. 대출 특혜 이런 거. 예. 네. 그러면 그거는 금융이나 이런 데서 개입을 해서 올려준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TV 광고에도 막 개입하잖아요. 예. 이 차은택 씨가 개입한 거 예. 이것도 이제 금융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걸 조사하는 게 한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삼성이죠, 삼성. 예, 삼성인데 네. 삼성은 자, 삼성이 왜 순환철자나 금산분리나 지주회사나 등등등 걸려가지고 이게 중간금융지주라는 이상한 제도로 문제를 풀고 만세를 부르고 싶어 하는지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 금산분리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예. 승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계속 얘기하시면 삼성생명이 삼성 전체 지배권의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삼성생명이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삼성생명은 금산분리로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돈 다 내고 아빠가 아들한테 줄 때 돈 다 냈으면 돼요, 세금.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거고 지금 네. 어디까지가 있냐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제 이게 일반 지주회사를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네.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삼성생명을 그 밑에 넣어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저번에 한번 방송해드린 그 얘기예요. 삼성전자를 지주회사하고 네. 사업회사로 분리한 다음에 이 지주회사를 삼성물산하고 통합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사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금융이 빠져나갔으니까. 예. 이제 삼성생명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삼성물산 밑으로. 예. 그게 중간금융지수회사입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제안했을 때 우리 한번 했잖아요. 예. 삼성전자를 둘로 쪼갠다. 하나는 홀딩 컴퍼니라는 거, 예. 하나는 오퍼레이팅, 이게 이제 하나는 사업회사라는 거고, 하나는 지주회사라는 건데. 지주회사는 원래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뭘 생산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지배하기 위해서 맨 위에 홀딩 컴퍼니를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여러 회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떼어내는 거죠. 예. 떼어내서 지금 일반 지주회사로 만들어놓은 통합 삼성물산 거기 합병을 시켜요. 예. 그럼 이제 삼성전자는 빠져나오고 그 일반 지주회사 밑에 들어갈 수가 있죠. 예. 자, 이제 삼성전자는 해결됐습니다. 예. 자, 이번엔 삼성생명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삼성생명이 그 일반 지주회사에 들어갈 방법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건 금융사니까. 예. 금산분리가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만들어낸 게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제도인데 이게 단순히 삼성은 아니고 예. 모든 재벌이 다 금융회사 갖고 있죠. 현대캐피탈, SK증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재벌들의 소원인데 그걸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그 엘리엇이 제안한 삼성전자를 둘로 쪼개고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홀딩 컴퍼니를 삼성물산에 합병하는 단계인데 예. 이제 법적으로는 이쪽에 그게 진행되려면
이 중간금융지주회사 법이 바뀌어야 네. 관한 법이 바뀌어야 그걸 진행해서 통합시키고 삼성생명을 그 밑에 넣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네, 설명을 들었는데 더 못 알아듣게 됐어요. 아니 사드 뭐 핵 문제 이런 거 이해하시는 분이 왜 이걸 이해 못할까? 본인이 총수인데. 자, 이게 중간금융지주회사가 수건 사업이죠, 수건 사업. 예, 수건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네. 지주회사 일반 법에 예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죠, 예외. 예, 금융사를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간단히 요약하면 원래 뭐 물건 만드는 데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예금이냐 이런 거 받아서 금융사업 하는 거하고 완전히 분리를 시켜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시켜야 되죠. 그렇죠. 네. 고객 돈을 가지고 같은 재벌 안에 있으면 고객 돈을 마음대로 뺐을 거 아닙니까? 자기 돈이 아닌데 그래서 분리하는 게 맞는데 삼성은 삼성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돼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전체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되는데 삼성 전체를 지배하는 게 핵심인데 그 지배 권한이 약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삼성생명을 어떻게든 끌고 안고 가야 돼요. 그 안에. 근데 분리하라고 했으니까 끌고 갈 방법이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일단 삼성전자를 갖고 오기 위해서 지주회사까지는 갔는데 네. 삼성전자의 홀딩 컴퍼니를 갖다 인수하더라도 네. 삼성생명을 인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완성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금융회사, 은행 같은 혹은 뭐 보험회사 같은 이런 데를 이 재벌이 그 지주회사 밑에 두게 해주는 예외적인 거를 허용하는 게 이 법이에요. 네. 이 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 지주회사는 필요가 없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들이 알면 되고 핵심은 어쨌든 은행을 그 밑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예, 삼성생명을 넣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18대 국회에서도 19대 국회에서도 이거 오랫동안 하고 싶었죠. 근데 네. 아니 그런 예외를 어떻게 둘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안 됐어요. 계속. 그게 이제 완성 단계가 되는 건데 그거는 네. 이제 금산분리 원칙을 이제 위배한다는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다 지배를 해야 되냐 1인 총수가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한테 좋은 거잖아요. 이건 그냥 그렇죠. 말하자면. 재벌 총수가 이재용 좋고. 부회장한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들 뭐 삼성 SDI나 이런 것들이 서로 계열을 이루면 기술적 시너지 이런 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은행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빌릴 수 있는데 그 안에 그걸 주식을 가진 회사를 하나 만들고 네. 그 밑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그렇죠. 계열사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투명하게 만들자.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하자. 네, 이거죠. 그렇게 네.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금산분리 원칙이에요. 네. 금융하고 산업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원래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성이 높을 것 같은 데를 먼저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자기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네. 근데 이게 산업하고 묶여 있으면 그러니까 재벌 총수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럼 어디서부터 빌려주게 되냐면 약한 데부터 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재벌이 은행을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 공장돈을 돈 필요하네? 그러면은 그 삼성생명 같은 고객 돈을 갖다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생명에 돈 빌려주는 거는 분리돼 있어도 빌려줄 거예요. 우량이니까. 그러나 삼성의 여러 가지 뭐 망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재용 씨가 했던 무슨 이런 네. 인터넷 회사들 이런 것들. 네. 근데 거기다 돈을 이제 집어넣게 그러니까요. 되니까 굉장히 금융의 그 기능이 상실이 되니까 이걸 분리시키는 게 금산분리 그러니까 원칙입니다. 예금주 돈을 마음대로 빼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데 써버리면 안 네, 되니까. 특히 자기네 지배권을 네. 방어하기 위해 쓰는 걸 갖다 막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금산분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 예, 중에 이건 뭐 너무 하나죠. 당연한 게 이제 금산분리의 원칙인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지주회사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재벌들이 전부 금융도 갖고 있고 비금융도 갖고 있죠.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삼성생명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 군데 집어넣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분리하라고 해버렸거든요. 네, 금산분리 원칙이 어긋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근데 분명히 지주회사 밑에 넣는 게 좋은 점은 있어. 이게 김상주 교수 같은 사람이 찬성을 해요. 예. 일단 깨끗해진다는 거죠. 예. 투명해진다는 건데. 어차피 잘 해결 안 될 거면. 예.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전성인 교수가 제 친구고 예. 김상준 교수가 제 후배인데 예. 이 삼성이 아, 반대하는 후배세요? 예, 그렇구나. 새 학부 후배죠. 근데 이 둘이 삼성에 반대하는데 요 중간 금융에 관해서는 완전히 갈려요. 전성인 교수는 안 된다. 예. 김상준 교수는 된다는데 된다는 논리는 투명하게 집어넣어놓고 보자라는 예. 거고 안 된다는 건 이건 어차피 삼성이 다
승계를 하기 위한 건데 그런 것들을 만들면 금산분리 원칙도 어긋날 뿐더러 이 재벌의 승계를 도와주는 거다. 네. 한 발 더 나가면 원래 지주회사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네. 뭐 그 바로 논쟁의 와중에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동시에 가질 방법이 없잖아요. 지주회사 체제가 되더라도. 근데 삼성생명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게